안녕하십니까. 이변변의 생활의 지혜. 오늘은 암보험금 받아내기 편을 한번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암은 정말 흔한 질환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때 암에 걸릴 확률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정확히 37.9%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중에서 5명 중에 2명은 일생 중에 결국 암이라는 질병을 겪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많이 들지만 그 중에서도 암보험 참 관심이 많고 실제로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2-3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암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끝은 아니죠. 왜냐면 워낙 암의 종류도 많고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암 진단을 난 실제로 받았어. 그래서 정말 마음 아프고 괴롭지만 그래도 내가 암보험을 들어놔서 다행이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아니면 아예 못 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이변변의 생활의 지혜 암 진단금을 받아봅시다 코너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평상시에 맨날 저 혼자 출연하거나 아니면 PD님이 출연했었는데 처음 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사무실에 최근에 정말 대단한 분을 식구로 맞이했거든요. 정회근 손해사정사님이십니다. 우리 정 실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회사에서 22년 동안 보상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독립해서 우리 변호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손해사정사 정회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게 암 아니겠습니까? 근데 암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암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의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암이라 그러면은 종양 또는 신생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는데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생물 중에서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 암의 가장 특징적인 게 침륜과 전이인데 침륜과 전이가 일어나지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사이즈대로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암 조직 자체가 침륜을 하고 다른 장기나 이런 데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악성 종양, 양성 종양, 결국 우리가 말하는 암이라는 건 악성 종양을 말한다는 건데 네네. 그 외에도 최근에 보험업계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경계성 종양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아니면 상피내암 이런 네. 것들이 있다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피내암이라는 거는 악성 종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상피세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제거하기나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은 암이라고 판단을 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소외감 또는 유사암이라고 판단하고 보험금을 정상적인 일반암 대비해 가지고 10에서 30% 정도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관상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죠. 상피내암은 그러한 것이고요. 경계성 종양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암인 겁니다. 그래서 악성일 수도 있고 경계성 종양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악성적인 특징을 가진 침륜 전이가 일어나는 암임에도 불구하고 악성 빈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악성화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하기도 하고요. 경계성 종양 역시 상피내암과 비슷하게 보통은 일반암에 비해서 10에서 30% 정도를 지급하는 유사암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전부 다 암이라 그러면 일단 무섭고 두렵고 걱정이 될 텐데 그렇죠. 어떻게 분류되고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보험금은 천차만별이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악성도에 따라서 우리 통상적으로는 진단서에 있는 진단 코드를 갖고 보험금에 대해서 악성암이냐 아니면 경계성 종양이냐 상피내암이냐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상피내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 코드가 D00부터 D09까지 이 상피내암 코드를 주게 돼 있고요.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D10부터 D36번까지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성 종양은 D37부터 D48까지 코드를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C 코드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00부터 C97까지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악성 종양인지 경계성 종양인지 여부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대체 맞습니다. 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보통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악성 종양인지 경계성 종양인지 코드만 갖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코드는 이제 진단서에 코드가 기입이 돼 있죠. 근데 그 코드만 갖고는 보험회사에서 절대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네. 하나는 진단서, 음흠. 하나는 조직검사 결과지를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진단서는 눈에 띄기 때문에 코드가 금방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겉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검사 결과지는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속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하고 속마음이 일치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도 겉모습하고 속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답인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종양의 종류와 분류를 하는 이 기준도 사실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특히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가입할 때는 방광암 같은 암이 악성암이었어. 근데 이제 발병을 해서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이제 상피내암이라면서 아주 조금만 준다. 그럼 네.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이런 판례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험 계약은요, 약관이라는 약속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를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읽어보죠. 예, 약관의 제일 뒤에 보면 별표라고 나와 있으면서 네네. 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 코드가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질병 코드는 KCD라는 질병 코드 분류 코드, 통계청에서 지정하는 그 질병 코드에 이거 해가지고 그 질병 코드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1972년도에 1차 개정된 이후에 지금 2021년도부터 시행되는 8차 개정까지 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가입 시점에서는 악성암이었는데 내가 진단받을 시점에서는 경계성 종양으로 코드가 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가입 시점에서는 반대로 경계성 종양이었는데 내가 진단받을 시점에서는 악성암으로 진단 코드가 변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KCD 코드가.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점과 진단 시점에 악성암이냐 경계성 종양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분이 어려우시거나 모호해지시거나 또는 변경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네. 고객에게 유리한, 즉 악성암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은 뭐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보험사도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험사한테 유리하고 우리한테 불리하게 1차 판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보험회사의 보상 직원들은 본인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회사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리고 감리를 받게 돼 있죠. 네. 그 감리의 내용엔 D코드면은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보셨지만 뭐 상피내암이라든가 경계성 종양밖에 되지가 않아요. 악성 종양이 되려면 반드시 C코드가 부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KCD가 한 5년 단위로 이제 개정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이 제대로 된 어떤 KCD 코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잘못해서 악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코드로 코드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라 그러면 보상직원은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경계성 종양이나 상피내암 이외에는 없는 것이죠. 악성암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확인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보험회사에서도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가 일치해야지만, 겉모습과 속마음이 일치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겉모습은 D코드가 되어 있더라도 조직검사 결과지 악성도가 있어서 C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의사를 면담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C코드를 다시 진단을 끊어가지고 보험회사에다 제출해야지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책으로만 사안을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실제 필드에 뛰어들어서 의뢰인들의 곤란함을 해결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실제 사례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사안 어떤 거죠? 첫 번째 사안은 양성종양 진단을 받으셨는데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으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양성종양으로 진단을 받으면 실손의료보험밖에는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암이 아니니까. 네, 암진단금을 아예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단 코드는 양성종양에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좀 심하게 치료를 받으셨다. 장을 일단 절제를 하셨어요. 네. 절제를 했다라는 거는 아까 암의 악성암의 특징인 침윤과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걱정되니까 잘라냈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전형적인 암 치료와 같은 행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었는데 이분은 상담도 한 2년 정도 경과해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진단서상의 코드는 물론 양성으로 아까 예. 양성 코드가 D라고 D10부터 하셨죠. D37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양성종양 코드였었고 그 다음에 조직검사 결과지를 봤더니 거기서는 또 악성도가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자료를 만들었죠. 자료를 만들어서 KCD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KCD 검토를 위해서 시간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신 후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은 근데 변경하시질 않는데 이분 같은 경우 용기 있게 또 변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C코드로 부여를 받고 보험금이 그럼 얼마를 타게 모 생명보험사에서 4천만 원, 그 다음에 모 손해보험사에서 2천만 원 해가지고 6천만 원을 받으시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셨을 것 같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네.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상피내암에 대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상피내암 같은 경우도 일반암에 비해서 10에서 30% 정도밖에는 못 받는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이번 사례는 상피내암으로 D코드 진단을 부여받으신 분이 일반암 진단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으신 사례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보험 설계사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를 했더니 그냥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상피내암에 대한 10에서 30%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본인은 이제 D코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10에서 30%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케이스예요.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시게 됐는데 이분은 앞에 그 사례 그분하고는 좀 달리 아무 치료를 받고 있지가 않았습니다. 네. 단순히 건강검진 중에서 우연히 수면 내시경 하다가 종양을 발견하셨고요. 그 종양을 빼가지고 봤더니 D코드에 해당하는 상피내암 코드에 해당하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상피내암 진단을 부여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니 앞에 진단서하고는 다르게 악성도가 있었던 거죠. 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피내암에 해당이 될 수 있지만 KCD 코드가 또 변경이 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인식이 안 돼서 진단서와 달리 조직검사 결과지에는 암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진단서를 저희가 이제 다시 변경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이번에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으셔가지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계성 종양을 노력해서 일반암 진단금을 받게 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분도 이제 설계사 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D코드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니까 당연히 10에서 30% 정도밖에는 못 받는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 보험금을 이미 수령하셨던 분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밴드를 진행하고 있는 거에다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상담 신청을 하셨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이제 만나뵈러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KCD가 이제 계속 변경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들을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고 악성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자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뵈러 갔는데 처음에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아직도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시거나 아, 의사 그럴 수 선생님이 있죠. 마음이 안 걱정되죠. 좋아지시면 네. 본인의 치료에 그쵸.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거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본인도 너무 고민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입니다. 의외로 의사 선생님께서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환자가 고민했던 거하고는 달리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서를 바꾸기는 좀 어렵다. 코드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진단 소견서 밑에다가 당시에는 경계성 종양 진단 코드라고 판단을 했지만 KCD가 7차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행동양식이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에 나와 있는 행동양식이 악성도를 띠기 때문에 C코드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네네. 건데 암이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사실 신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걸릴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데도 불구하고 또 보험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갑상선암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네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갑상선암의 이슈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같이 그 말씀을 나눈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궤를 달리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소외감에 해당이 돼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C코드를 부여하고 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갑상선암이 워낙 많으니까 빈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로 주죠. 우리나라가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진단이 세계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암에 대한 진단이 많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C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암으로 요 갑상선암을 따로 빼가지고 그렇죠. 갑상선암은 소액을 지급합니다라고 네. 해가지고 소액암으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갑상선에서 전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암의 가장 특징이 그렇죠. 침륜하고 전이라고 말씀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갑상선암이 전이가 됐었을 때 그럼 림프절에 전이가 됐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네. 걸로 굉장히 옥신각신하는 상황들이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2011년도에 과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2011년도에 약관에 원발 부위를 따릅니다. 전이된 암의 경우에 갑상선에서 림프절로 전이가 됐었을 때 그 전이된 암은 원발 부위를 따릅니다라는 걸 2011년도 4월 달에 약관이 개정되면서 거기다가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2011년도 약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따라야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약관규제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따라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약관이 그 약관으로서 약속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따라야 될 어떤 행동규범이 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설명의 설명과 있습니다. 고지 의무가 문제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특히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거, 해지와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상품 설명서라는 거를 통해서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설명했니 안 했니 갖고 증거가 안 남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품 설명서라는 데다가 사인을 하기 때문에 그 다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약관이 변경되고 나서 2018년도 이 사이에는 상품 설명서에 그 갑상선암이 전이가 됐었을 때는 원발 부위를 따릅니다라는 상품 설명서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설명을 안 했으면 일반암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사분이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갖고 아직도 많은 설왕설래가 있고 분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것처럼 네. 암 진단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저희를 찾아오는 것일 텐데 네, 맞습니다. 저희를 찾아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와 면담을 하시기 위해서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만 일단은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들을 저희가 살핀 다음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살펴서 의사를 면담해서 진단서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다른 소견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도 이거는 보험금 지급하기가 어렵겠다. 보험회사 내부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라면
그 변호사님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보험금을 받을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투입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변변의 생활의 지혜, 그 중에서도 암 진단금을 받아봅시다 코너를 진행했습니다. 네. 도움 주신 우리 정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앞으로도 이제 오늘은 암 진단금 배웠으니까요. 그 외에도 보험과 관련한 정말 많은 상식과 도움, 그리고 노하우를 정 실장님을 통해서 배우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oon